2020年6月に、がん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てですね、治療を続けています。なので今回はですね、1曲ずつここで編集して一つ流れのコンサートになるように。사카모토 류이치는 1952년 도쿄 나가노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편집자로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나 노마 히로시 등을 담당했었고, 어머니는 모자 디자이너였고 외할아버지는 도쿄 생명 이사 등을 지낸 기업인으로 사카모토 류이치는 경제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장서와 클래식 LP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가 다닌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5살쯤부터는 피아노로 생애 첫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토끼의 노래. 어린 사카모토에게 이 경험은 꽤나 강렬했고, 이후 이 경험을 두고 근질거리는 듯한 기쁨이었으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것을 얻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작곡의 강렬함을 느낀 그는 피아노에 빠졌고, 11살 때는 도쿄 예술대학의 음악 교수에게 직접 클래식 작곡을 배우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매 순간 피아노를 좋아하진 않았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14살 무렵엔 스스로가 드뷔시의 환생이라고 반쯤 믿으며 쌓인 연습까지 하며 열중했습니다. 학창시절의 그를 정의하자면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정리됩니다. 고등학생 때는 독서에 빠져서 늘 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0위 안에 들었고 재즈에도 빠졌습니다. 여느 예술가가 그러했듯 세상에 대한 관심과 거기서 파생되는 의문은 끝이 없었고, 이 시절 사카모토 류이치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학생 운동에도 몰두하기도 합니다. 학생 사카모토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 뒤 피가 스며든 붕대를 하고 있는 선배의 모습이 단순하게 멋있었다고 합니다. 도쿄 예술대학교 작곡과 입학시험, 주어진 조건대로 곡 하나를 작곡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작 1시간 만에 작곡을 끝낸 그는 쿨하게 나가버렸고, 높은 도쿄 예술대의 벽을 수월하게 넘어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배우나 했는데 그냥 무법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관심 가는 수업 외에는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작곡보다는 미술에 빠져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도 했고 신주쿠에서 라이브를 하며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넓혔습니다. 한 번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 귀가하던 중 다방의 유리 진열장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스파게티, 파르페 등 샘플이 먼지에 쌓여 있었는데 더러운 걸 못 참겠던 그는 유리창을 발로 차며 좋아, 이 세상에 추한 것을 하나 지웠어 라고 기뻐했으나 그도 잠시 경찰에게 기물 파손으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취하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대학생활이었습니다. 신주쿠엔 골든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선술집이 즐비해 있어 도쿄의 밤거리를 물씬 느낄 수 있는데, 대학원 시절 사카모토 류이치는 여기서 술을 마시며 아티스트들과 의기투합해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일본에서 유명세를 쌓고 있던 호소노 하루오미, 다카하시 유키히로와 어울리며 우연히 앨범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호소노의 집에서 코타츠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앞으로에 대해 구상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YMO,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YMO는 1980년대 붐을 일으킨 테크노팝의 선구자로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First time in America. From Japan, put your hands together and give an LA welcome, a warm welcome to the Yellow Magic Orchestra. 사실 일본에서는 큰 반향이 없었으나 레코드 회사에서 YMO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밀어줬고 오히려 반응은 미국 등 서구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전자 음악이었는데 음악 전반에 깔린 럭큰롤적인 느낌에 동양인이 연주하는 신비감 때문인지 서구에서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히트의 소식은 일본에 전해졌고 역으로 일본에서도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YMO의 음악은 컴퓨터를 구사한 참신한 음악이었는데 음악도 음악이지만 YMO의 패션과 메이크업 역시 굉장히 독특했었죠. 개인적으로 그 시절 일본의 경제는 최전성기로 일본 기업의 전자 제품들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인기였던 전자게임 등과 YMO의 음악은 그 시절 일본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YMO는 해산할 때까지 5년간 일본 전역을 석권했는데 막상 화려한 활동과는 달리 세 사람은 모두 피폐해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카모토 역시 YMO 공포증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 인생에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은 이 음악으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장의 크리스마스란 영화의 OST로 만들어진 곡인데 영화를 본 사람은 막상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곡입니다. 사카모토는 음악 연출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출연했었죠. 83년에 나온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는데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은 요노이 대위는 포로인 영국군과 사랑에 빠집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일본 대위와 영국군 포로와의 사랑 등 80년대 치고는 꽤나 파격적인 내용인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의 감독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비판적인 입장으로 가해자로서의 일본에 대해 주목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카모토는 오시마 감독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시마 감독의 영화 출연 제의에 사카모토는 모처럼이니까 음악도 담당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감독은 쿨하게 오케이합니다. 이 2분간의 짧았던 대화를 사카모토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선인 군속이 연합군의 포로와 눈이 맞고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성애, 일본 문화 개방 전 등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영화는 한국에서 당연히 발행될 수 없는 영화였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로 일본인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고 이 인연을 계기로 사카모토는 또 한 명의 영화 감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연을 맺게 된 영화가 라스트 엠페러, 마지막 황제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3살의 나이에 서태후에 이어 황제로 즉위하는 시기부터 신의 혁명으로 인해 퇴위당하고 이후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와 그 이후에 다사다난했던 삶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사카모토는 만주에 숨겨진 조력자인 아마카스 대위로 나왔습니다. 베르톨루치 감독은 촬영 종료 후 반년이 지나서 사카모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주일 만에 영화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대는 중국이지만 유럽 영화이고 전쟁 중이지만 현대 이야기이기도 하니 그에 맞는 곡을 만들어달라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주문을 해왔고 사카모토는 일주일로는 힘들고 적어도 2주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쿄와 런던에서 밤을 새가며 우리가 아는 이 음악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은 푸이의 두 번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는 아카데미에서 작곡상 등 총 9개 부문을 독식합니다. 이때 그는 상을 수상한 것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기뻤습니다. 90년대 활동 거점을 뉴욕으로 옮긴 것도 일본이라는 작은 마켓에서 CD를 100만 장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들어 세계 10개국으로부터 10만 장씩 파는 게 작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대 음악에 진출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기도 했지만 현대 음악계의 좁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이 무렵에는 부인이자 가수인 야노 아키코와는 실질적으로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옮긴 뒤에는 다른 여성과 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TV 프로에서 그가 전 부인과의 딸에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이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며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게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카모토 류이치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돈과 권력보다는 음악과 소신이 중요했던 게 느껴집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테마곡을 의뢰받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는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스포츠 이벤트는 싫다며 한사코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열성적인 제안에 최종적으로는 음악을 만들어주게 됐지만 계약금은 1달러였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 소신 발언을 하던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는데 2015년엔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법안의 반대 시위에 참가했고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再稼働反対です。1期や2期ぐらい再稼働されてもへこたれないので長い戦いなんだから。
과거 한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웃나라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를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자선 콘서트를 실시했고 재해지의 초중고의 악기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소신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발자취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행보에 비판을 하는 일본 우익들도 있었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참견하는 게 민주주의이지 않나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4년에 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암투병을 마치고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서는 영화 남한산성의 OST 작업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2021년 직장암 투병 사실을 알려왔죠. 20시간에 이른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전이된 암을 걷잡을 수 없었는지 앞으로 몇 번이나 보름달을 보게 될까란 연재와 함께 시한부 인생을 알려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다. 2022년 3월 다시 열린 동일본 대지진 지원 오케스트라에 등장하며 음악 활동을 놓지 않았고 이 시기에 불거진 유희열의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 유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나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운 바흐나 드뷔시에게서 분명히 강한 영향을 받은 몇몇 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열 씨의 새 앨범에 행운을 기하며 그에게 최고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유희열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는 오히려 관용을 베풀며 그에게 행운을 기원했던 대인배였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작년 12월엔 온라인 피아노 콘서트를 몇 차례에 걸쳐 녹화하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는 지난 3월 28일 향년 7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속사는 부고와 함께 사카모토 류이치가 생전 좋아했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란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카모토 류이치가 떠난 세상엔 그가 남긴 음악들이 남겨져 있습니다.